안녕하십니까. 김용민 TV 용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자, 1억이었죠, 1억? 네, 1억 뷰 돌파. 예, 빛나는 TV. 대단하시네요. 예, 네. 저기 축하드립니다. 김어준보다 네. 조금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못한데 네. 그 노무현재단 유시민 알릴레오 그거는 네. 저희가 추월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시작과 함께 방청객 모드로 거친 또 지지를 표해주신 두 분 또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두 분입니다. 자, 먼저 양이원영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화 인터뷰 몇 번 네, 했습니다. 네. 예, 여기도 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스튜디오에도 저쪽 옆에 무슨 스튜디오에도 방송 나오셨어요? 뭐 이러저러한 방송. 예. 네, 네. 같이 쓰시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것도 하고 뭐. 그래요. 예. 아이고, 뭐 딴 거 많이 하시는구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이원영 후보님은 뭐 이따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환경운동가시고 또 툭 치면 나오는 얼마나 이 전문성이 빛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후 환경 문제 전문가인 양이원영 후보님 나오셨고요. 자, 또 옆에 계신 분은요. 저희하고 또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민달팽이 유니언 위원장을 지내신 권지웅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 청년 주거 문제 네, 전문가 네. 또 그리고 기후 환경 문제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두 분은 뭐 사실 정치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이렇게 또 이번 21대 국회 네. 입성을 위해서 또 정치에 투신하셨습니다. 우리 권지웅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네, 비례대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이셨던가요? 네, 네, 예, 맞습니다. 12번이셨고 양이원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 네. 대표로 네, 네. 9번. 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정치 쪽으로 이 지평을 넓히셨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양이원영 후보님. 저부터요? 예. 네. 어느 날 갑자기죠, 사실은. 예, 뭐, 내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 정치는 느닷없이, 예고 없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비례연합정당이 된다고 할 때, 네. 미래 한국당을 해체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비례연합정당에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녹색의 가치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녹색당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기본소득당이나 근데 네. 기본소득당은 들어왔는데 녹색당은 결국 들어오지는 못했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라도 녹색의 가치가 좀 반영되기를 바랬고, 근데 그 기회가 어쨌든 저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제가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좀 책임을 지고 주장만 하고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 현실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거라서 그래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지웅 후보님. 네. 저도 이제 양이원영 후보님이랑 비슷하게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치 시작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우선된 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저는 민달팽이 유니언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노력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여러 이제 구성원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자기 정체성을 세입자로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혹은 아니면 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못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길 계속 기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다려서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마음 먹어보고 세입자 문제를 푸는 정치인을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전문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그동안 주장 또 여러 의견을 냈지만은 이게 잘 반영되지 않는 현실. 그래, 안 되겠다. 팔 걷고 내가 나서자 해서 나서시게 된 두 분이십니다. 예. 자, 양이원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색당
네네.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네. 페이스북에 네네. 이런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유권자가 표를 줄까 한국 네. 정치 진전을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참 실망이다 네네. 이렇게 네. 적으신 적도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네. 더불어시민당 계신데 네네. 이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 네, 그 네.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녹색당이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쌍방의 문제가 있겠죠. 협상이 네. 결렬되면 어느 한쪽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큰 맏형으로서 자리를 좀 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녹색당이 들어가지 못한 거는 네. 민주당의 이제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그 이후에 네. 시민사회 추천으로 그나마 또 녹색당이나 다른 녹색의 정치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네. 희망을 더 가지게 된 거고요. 그 기회가 이제 저에게 오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좀 해라. 네. 훈수 두는 거 그만하고 본인이 해야지. 네. 네. 거기에 제가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지웅 후보님 네. 같은 경우도 정치 무대에 서게 되셨는데 네. 그 전에 정치권 밖에서 보셨던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뭐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어떤 입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 제도로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집 없는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 속도감 있게 반영되었으면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좀 답답하게 되어서 이제 또 들어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들어오셨는데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요. 네. 양이원영 후보님. 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원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데 네. 그러나 탈원전은 아닌 것 같다. 기존에 뭐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거나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네. 예. 이 정부가 처음으로 탈원전, 탈핵, 그리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천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마치 폭주기관차 같았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거의 매년 석탄발전소 원전이 몇 개씩 건설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네. 동시에 원전은 항상 6개, 7개씩 새로운 계획이 있었고 석탄발전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네, 네.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번에 뭐 20개 이상의 계획이 한 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나 원전 같은 거. 완장한 사람들 같아요. 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신규 원전 부지를 2개나 지정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폭주기관차를 이 정부는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탈원전은 지향으로 얘기한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예. 그러면 그 지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현영 후보님이 만약에 국회에 가신다면은 탈원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시겠습니까? 에너지 전환이라고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른바 그 재생에너지라고. 에너지 전환은 첫 번째로 네.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서 네. 소비 자체가 사실 좀 줄어들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네. 지금 70% 이상이 원전, 석탄 다 합치면 70%, 80%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법, 제도, 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한 재정도 지원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전하고 석탄은 소수 몇 명만 그냥 발전소 지어서 네.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 한 100 몇십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 발전소 다 합치면. 네네. 근데 재생에너지로 이걸 바꾼다 그러면 200만 개, 300만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아니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작은 게 예.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재생에너지는 네. 태양광, 네. 풍력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 국토에 다 그냥 우리 주변 생활에 그게 재생에너지거든요. 그 이제 집마다 뭐 태양광을 집집마다 갖다든지. 그러면 베란다에도 있죠, 지붕에도 있죠, 벽면에도 있죠, 아니면 도로 옆에도 있죠, 둑방에도 있죠, 심지어 물 위에도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도 뭐 산 위에도 있을 벌판도 있고 바다도 어디든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수론들은 그 흉물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석탄 발전소 계속 할 거냐. 지금 기후 위기가 예.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제 나이가 됐을 때 멸종을 걱정할 정도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가고 있고 앞으로 네.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게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인데 네. 이 문제를 하루빨리 바꾸려고 하면 아까 제가 200만 개, 300만 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누가 하겠어요? 시민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네. 큰 기업도 하고 작은 기업도 하고 옆집 아줌마도 하고 뒷집 아저씨도 하는 글쎄 게 말입니다. 이게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시장을 만들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건 법 제도이고 그리고 큰 기업들은 어쨌든 이익을 잘 남길 수 있겠지만 작은 기업이나 시민들은 사실 자기 돈 털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 지원을 좀 더 해주고 네. 이런 모든 게 다 국회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지웅 후보님, 민달팽이 유니온 계실 때 네, 네. 가장 역점에 두셨던 일들이 뭐였고요? 내가 이 일을 국회 가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그 사업이나 혹은 네. 이 어떤 그런 계획들. 당시에는 그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겪는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젊었을 때야 다들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사회 문제냐 이런 때여서 개인이 열심히 네. 노력해서 직구해야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달팽이는 집이 있는데 아. 민달팽이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민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래서 알리는 그래서. 활동이 당시에 그거였고. 예. 그래서 이제 청년주거 빈곤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알리는 게 처음 시작이었다면 저는 국회로 와서 지금 국회로 와서 하고 싶은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몇 해 전에는 포항 지진을 겪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한국 사회가 뭐 그게 국지적이든 아니면 전체로든 어떤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네. 그때만큼이라도 일시적으로 퇴거를 금지한다든지 안 되는 임대료 상승을 금지한다든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임대료 통제법을 일단 제안하고 싶어요. 그건 이제 제가 앞으로도 이야기하고 싶은 빌려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집을 산 사람만이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불분율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예. 그걸 바꿔가는 과정에 우선 재난 시에만이라도 국가가 그렇게 좀 개입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이런 멋진 청사진이 있는데, 자, 국회에 들어가면은 저항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뜻대로 입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도 했겠죠. 네. 어떤 세력이 가장 그 저항 세력이고 그들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 그것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다른 진보 정당에서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 쪽에 이렇다 할 후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미래통합당의 1번 공약이 탈원전 폐지 글쎄 말이에요. 공약이에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인재 영입도 원전 쪽 분들이고 미래한국당에 들어오신 분들도 원자력계가 꽤 되시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과 더불어 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 혼자서는 안 될 거고 사회적인 압박, 압력, 시민들과 같이 그걸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게 미래통합당도 탄소를 제로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탄소 제로하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게 탈석탄이죠. 예.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 근데 그거를 줄이는 거는 그럼 뭘로 대체할 거냐? 원전이지. 제 생에는 근데 원전을 그들은 안타깝게도 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원전을 늘리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이제 국회의원은 전문가형 국회의원, 활동가형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활동가 분들하고도 연대를 하고 있고 지역하고도 하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왔어요. 네네네. 원전을 늘려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도 원전은 건설 중인 게 있는 거고 그 민생당은 일정 정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늘어나는 걸 막았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그래서 그런 설득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인 것 같아요. 투명성. 예. 그리고 팩트 체크. 음. 제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님이죠. 제가 안철수 님이라 그랬는데, 네,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달리기 하시면서 네. 그 강원도 산불에 뭐 5배가 태양광 들어갔다고 2018년에 이게 틀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짜뉴스 팩트 체크를 해드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 이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그걸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정쟁이 돼버려서 국회가 예.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왜냐면 월성 1호기 조작이다, 뭐 이거 경제성 있는데 몰래 한 거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보수 언론 네. 통해서. 네. 그것도 관련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걸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 예. 저는 아니 탄핵도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왜 상당수 그랬냐? 의원들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예. 다 공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지. 예, 예. 그리고 계속 시민들이 질문했고. 네. 결국은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건 유권자들이고 시민의 네. 힘이고 예. 그것을 대리하는 게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은 미래통합당일 것 같고 시민과 함께 그들의 반대 논리를 격파하겠다. 제가 표현을 좀 그리고 과하게 했습니다만 본인들도 어쨌든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무슨 그 전문성을 갖고 야 원전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예.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전혀 들어요. 몰라요, 전혀. 제가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15년인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적이 있어요. 무슨 그때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어디로 이렇게 퍼지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대피소를 그럼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네. 그리고 대피 시나리오를 거기 거주하는 인구와 자동차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딱 움직일 때 어디로 움직이면 차가 막히는지 이런 거를 대피 시나리오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걸 했어요. 예. 근데 그걸 아마추어가 했으니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그때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원전 안전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대답을 점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드리면서 같이 협상을 하고 네. 설득을 하다 보면 네. 네, 저는 무조건 이렇게 정쟁으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슬슬 이제 놀려 먹으면서 제가 전진을 해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까지는 네, 아무튼 무식한 인간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를 국회의원 재선하는 거 말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솔직히. 그래도 유권자들이 표를 찍었는데. 네. 유권자분들은 훌륭하죠. 설명하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이용해 먹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지용 후보님. 네. 문재인 정부의 네. 주거 정책, 특히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관련해서 좀 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하세요.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보다도 되게 강력한 금융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위한 뭐 공시지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는 최대한으로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는 역시나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 실제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살기 좋아지냐? 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은 뭐 보통의 삶도 워낙 다양하겠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지금 고가 아파트 주택이 가격이 잡힌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서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아직 문재인 정부도 손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메우고 이제 싶다. 그쪽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건의를 드릴 게 네.
애 엄마로서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빌라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빌라에 사신 이유가 있습니까? 높은 건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고소공포증이. 예, 뛰어내리고 싶은 고소공포증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시구나. 예, 위험하죠, 아주. 예.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가장 아쉬운 게 아파트 단지하고 애들 놀이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서 그 지역 커뮤니티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저기 하여튼 어디를 산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네. 하여튼 어디 살고 있는데 그 낮에 되면 대부분 다 일하러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그 동네에는 손주들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애들밖에 없는데 예. 다 그냥 골목골목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맞아요. 공동의 공간들을 아파트는 보통 그런 공동의 네, 공간들이 다 맞아요. 있잖아요. 보장돼 네. 있고 차 안 다니는 네. 차도 안 다니는 놀이터 그런 거를 동네에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층 주거지를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다시 아파트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너무 오래되면 밀고 아파트. 근데 그게 아니라 저층 주거지를 저층 주거지로 둔 채로 주거지가 뭐예요? 낮은 예를 들면, 건물들이 네, 네. 있는데 낮은 건물. 아파트나 예. 이런 게 아니라 뭐 20층, 다세대 30층이 연립층 아니라? 이런 예, 건물들이 예. 있는 그런 반지한 줄 알았어요. 그러시구나. 그게 아니었고. 네. 4, 5층짜리 건물 최대 이렇게 있는 곳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주거 인프라를 깔면 훨씬 더 나아진다는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놀이터라든지 아. 이런 인프라 애들이 시설인 거죠. 자동차 걱정하지 않고 놀 수 네. 있는 공간 맞아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공간 그 자체로 좀 더 편리하거나 훨씬 더 살기 좋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굳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다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그래서 있습니다. 그 공공의 영역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또 그린 뉴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그린 뉴딜 기본법 같은 걸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병을 네. 경험을 하면서 환경이 훼손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사실 이게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거든요. 보통 이러한 감염병은 50년에서 60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건데 네.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동시에 이런 감염병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나 경제 위기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지 전체에 대한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들을 재정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도시를 재생한다거나 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또 붙여서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만들고 네. 그걸 석탄이나 원전 전기를 또 바꾸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다 일자리가 생기니까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기후 위기도 극복하고 관련 시장도 만들고 네. 이런 법안들을 결국에는 네. 좀 종합적인 그런 네. 법안들을 만들어서 국회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좀 국가나- 비싼 데는 좀 그렇게 큰 아파트들이 많은 데고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 않은 데가 네. 저층 주거지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뭐 임대를 한다든지 뭐 청년 들어오게 한다면은 그 주변 주민들이 또 기를 쓰고 반대해요. 실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2013년에 행복주택 들어선다고 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막 많이 반대하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7년이 지났는데 그간 공급됐던 뭐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기숙사 주변에 정말로 집값이 떨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혹시 여기 이제 청년주택이 들어온 다음에 민원이 더 생겼냐라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심지어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따보면 여기에 청년주택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라고 할 정도라서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악의적으로 막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 그 가까운 분이 네. LH에서 청년 행복주택 담당자예요. 네. 그러세요? 그분 네. 말씀이 아니 청년들이 들어오면은 말하자면은 그게 소비층들이 지역이 또- 들어오는 거고 네, 활기차고. 지역도 활기가 날 텐데 뭐 그냥 뭐 덮어놓고 임대면 다 맞아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반대하는 현장에 가면 맨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 하세요.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내 집이 6억인데 10억에 사줄 게 아니면 난 무조건 반대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이권관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의동에 있는 그 기숙사 지으려고 할 때도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협상 카드로 우리 아파트 재개발 될 때 용적률 상향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볼모로 걸고 사실은 못된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그걸 그래서 제가 책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게 이제 단순히 진영 논리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이권과 관련된 형태로 논의를 막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재생에너지도 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예. 100% 동의를 주민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메가와트에 태양광을 들어가려면 최소한 1억은 지역에 뿌려야 된다. 이런 게 시장 가격이 막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없애려면 저는 이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나 뭐가 시설이 들어설 때 이게 공공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균형을 맞았을 때 어느 이상이 되면 들어가는 걸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공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저는 이제 막 님비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도 한번 님비 고민해봤는데, 방지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택을 반대하는 그 공식적 명분 중에 행정부가 이런 걸 명분 삼고 있어요. 그 주택이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못 하겠다. 근데 원래 그 명목상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건 그 건축물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그 주변과 이제 시각적으로 네. 어울리지 못할 때 그 건축 허가를 반려하거나 이런 건데,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마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그럼 식의 해석이 악용하는 거네. 여전히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게 하는 게 제도의 역할이기도 이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네. 저는 청년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저처럼 네. 저도 집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잖아요. 네, 리빙. 네. 아, 사는 네. 공간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서구식 생각인데.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전세값 올라가면은 집 사고 싶은 생각.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사 가라고 쫓겨나고 네. 그래서 그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꼭 청년 행복 주택만이 아니어도, 아니라 네. 전반적인 주거에 대한 맞습니다. 주거권을 맞습니다. 보장해 주는 큰 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독일에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집을 찾으려고 어디 집을 이제 세를 해서 가야 되니까 네. 도대체 여기는 부동산 중개 사업소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그때 제가 라이프치히에 있었는데 라이프치히 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나 네. 라이프치히 시의 시청을 가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공공에서 네. 네. 지역에 있는 집들을 사요 계속 사서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대학교 생협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떤 딱지가 붙어 있지도 않고 꼬리가 붙어 있지도 네, 않아요. 네. 근데 민간 부동산 중개업자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되는 거죠. 네, 네. 가격에 대한 균형도 네. 맞춰주고 그리고 거기는 법이 먼저 살겠다고 하면은 그걸 쫓아낼 수가 없게 네, 네, 그러니까 리빙에 대한 네.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없는 네. 그 계약이 기본적인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단순히 독일의 뭐 경우는, 청년만을 위해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은 하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좀 더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가는 게 논의가 맞지 있으면 않을 좋죠. 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아니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은 사시고 네. 돈 있는 분들은 뭐 네. 하시면 되는데 네.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참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결혼도 안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저출생 시대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를 낳아보면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게 진짜 아유, 어려워요. 정말 고역적인 그래서 거죠. 어딘가에 좀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 예. 그 모든 청년 문제는 바로 이 주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시죠. 저는 많은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가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불평등의 문제 중에 되게 큰 부분이 주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청년 문제는 이 주거 정책에서부터 풀리면은 네.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네, 네. 풀리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연세대에 계셨던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연세대 네. 재학하셨고요. 네. 그때 이제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까?
아, 뭐 제가 서울말 잘 쓰긴 하는데 지금 아. 부산에서 왔어요. 아, 네. 부산 같았어요? 아주 색깔이. 네. 그래서 이제 네.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내다 보니까 예.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살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와 가해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주거비를 내고 나니까 아. 거의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많지 네. 않더라고요. 아유, 주거비 때문에. 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겪다가 이제 주변에도 보니까 친구들이 겪고 있고 언제는 이제 신입생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진짜 현금이 딱 1,6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저래 뭘 하고 나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서러웠다가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집 관련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어요. 친절한 미분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친절한 찍었는데 미분양. 예. 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좀 다양하긴 했어요. 누군가는 네. 정말 집이 좁아서 힘들고 주거비 비용이 비싸서 힘들고 또 누군가는 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몇 억을 벌었을 텐데 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못 살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계시고 부부 싸움도 그걸로 하시고 아, 이런 걸 들으니까 저건 그냥 단지 집일 뿐이어도 될 텐데 왜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양희원 네, 형님은 네, 네. 어떻게 이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을 저는 갖고 에너지 있었어요? 운동을 하게 된 건 예. 환경 운동을 시작한 건 1994년 대학교 4학년 때. 네. 네. 뭐 그럼 그때는 혹시 다- 네. 90학번이십니까? 아, 네, 저 재수한 9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9일 나이는 90 나이. 예,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9일부터 시작해서 네. 94년에 4일. 네네네네. 그래요. 혹시 뭐 비슷한. 예. 예, 아이, 뭐, 누님. 아, 그러신가요? 조금 누님. 예. 아,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서태지 나이 아닙니까? 서태지 나이.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비슷한 네, 연예인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저를 전혀 모르고. 그때 이제 뭐 다 학생운동들 하고. 네, 네. 네, 근데 저는 생물학 공부를 워낙 좋아했고 화학도 부전공하고 했는데 네. 뭐 단대장 선거 나가서 안 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생물학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학부조기를 하고 있다가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대학생회를 하는데 지방 투어를 한번 한 거예요. 공장 네. 지역, 뭐 골프장으로 산림 파괴된 지역, 원전,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막 도는데 네. 그때 뛰던 가슴을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 시대는 학자가 아니라 활동가를 부르는구나, 뭐 이렇게 어우, 되게 선구적인 그런 그때 시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그러니까 약간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물학 공부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과학을. 아, 학자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환경운동 쪽에 학생운동을 계속 하다가 환경운동연합에 1997년에 들어올 때 네. 반핵운동 담당자로 들어왔고 그때 반핵 운동. 그때는 예. 반핵 안티뉴클리어라고 얘기하면서 네. 반핵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왜 젊을 때는 좀 뭔가 센 걸 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때 제일 셌거든요. 네. 원전이. 예. 원전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거대한 골리앗에 한번 맞서가지고 뭔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장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원전 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전이 싸다는 거예요. 싸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경제랑 경영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 정책도 공부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두 분 다 굉장히 공익적이네요. 네. 이게 사실 본인의 이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무슨 사익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서 고민하셨던. 공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공감. 속상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나라도 뭘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그리고 또 겁이 좀 없죠? 그렇죠? 그래요. 네, 겁이 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그거 해서 뭐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땐 이렇게 살게 될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좀 모르게 됐고 어떤 순간에.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니까 정말
정치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무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공감이라는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예. 이 세월호 망언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쏟아지고 있고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차명진 씨가 어떻게 제명된다더니 제명이 안 되고 탈당 권유? 그 탈당 권유면 뭐 예를 들어서 당선되면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탈당을 시키겠죠. 강제 출당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출당은 후보직을 상실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1등을 했다. 그래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월호 이 망언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대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권 후보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은 여러 가지 막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며칠 전에는 3040 세대를 비하하거나 혹은 아니면 장애인 분들을 비하했다가 그 후보를 제명했고 그리고 이어서는 지금 세월호 막말까지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논의를 통해서 사실상 제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그런 것이죠.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허용해왔던 당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적 일관성으로 보면 그거 말했다고 탈당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말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정서로 가져오게 되면 정말 세월호라고 하는 국가가 충분히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 그 사건을 덮으려 했던 그 사건을 놓고 마치 그것이 갑자기 그것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어떤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사실은 비하하거나 모욕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용납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로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계층을 보호하는 당과 상관없이 최선으로 갖춰야 될 예를 들면 공감되거나 뭐 어떤 인간적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우리 양 후보님. 그러니까 그 당은 이제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당이 아닌 거죠. 그 당은. 네, 그 당은 만약에 한 국가를 운영을 하고 그걸 책임을 지는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무게를 견디려고 하는 당이라고 한다면 좀 어른스러워야겠죠. 예. 어른스러워야 되고 그 어른스럽다는 거는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네. 평가도 받고. 예. 근데 세월호 이 사건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네,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주 자극적인 뭔가 그 핵심과 본질을 덮어버리는 뭔가의 자극적인 걸로 계속 그러니까 딴 데로 돌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본질이 무엇이냐? 국가가 또는 어른이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책임을 못 진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걸 찾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죠. 근데 거기서 뭐 다른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일들을 가지고 그 본질과 그 핵심을 가려버린다면 네. 과연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안전 때문에 사실은 원전을 반대하는 건데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누가 일어날 거라고 알았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사회 시스템이 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을 해야만 그래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고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나는 나라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냥 자극적으로 계속 정쟁만 일삼고 내 자리 하나 그냥 보존하는 게 그게 내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전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또 우스꽝스러운 거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제명되지 않은 걸 놓고 한심하다고 평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떡해. 그것을 이제 참. 보호하고 있는 그 당도 너무 이제 개탄스럽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총괄자가 그 결정을 놓고 스스로의 그 당을 놓고 아 이게 한심하다 이 결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권- 정말 남 권한을 다 얘기하듯이. 가지신 거 네, 아니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그것도 조건으로 들어오신 거 아닌가? 작동되지조차도 않는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지도부가 지도력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여지는 사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무식하면서 또 이렇게 무대책이에요. 무책임이죠. 네. 예. 네. 근데 얼마나 네. 다급하면 그런 자극적인 것으로 그걸 돌려보려고 할까 이런 안쓰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탈핵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안 불러주셨어요? 네? 불러주셔야지. 오늘 모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탈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네. 많은데 전 너무 걱정인 게 부산 울산 지역이 너무 원전이 많아요. 네, 또 네. 뭐 그렇다고 월성이 뭐 부산 울산하고 뭡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은 이제 탈원전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됐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 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네, 우리 네. 사회에 그 핵 마피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그들이 돈도 돈줄도 굉장히 두텁게 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이원영 후보님이 국회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이들의 방해 공작, 뭐 방해 공작을 넘어서 거의 이게 공격을 일삼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뭐 점에서. 공격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니 지금까지의 그 공격과는 아무- 상상할 네. 수 없을 정도로 네.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강고해진 그런 공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우리 더불어시민당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네, 네. 들어요. 그럼요. 네. 이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다 탈핵의 입장이냐? 그런 그래 건 또 보이지도 아니죠.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소신을 넘어서서 집합된 그런 결의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에너지 전환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음.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원 명령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핵마피아, 원자력계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이익, 그들의 그 프레임, 그 틀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절망을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잠재량이 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술이 있다. 근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왜 더 잘하냐? 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극복을 했기 때문이다. 그 극복을 누가 했냐? 정치가 했어요. 그럼 그 정치는 누가 만들었냐? 시민이 만들었습니다. 네. 시민과 국민들이 만들었고 네. 저는 이 희망의 정치를 우리는 분명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원전도 석탄도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시간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 수치로 말씀드리면 태양광만 2017년 기술 잠재량 현재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원전 8,000개 양이에요. 원전 8,000개 양 기술적 오, 잠재량이.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좀 올리기 쉬운 대로만 골라서 네. 한 300개 정도 네. 그 정도 하는 것 해도 국토 면적 전체의 8% 정도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원전 석탄이 더 많았던 독일이 단 20년 만에 그때 원전 석탄이 80%였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지금은 원전 석탄이 40%대로 둘 다 합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예,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5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 석탄 합쳐서 한 70%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20년 만에 그걸 뒤바뀌는 게 불가능할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 네.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쌀 때 했고 그리고 우리보다 자원이 더 적은 나라인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훨씬 더 많고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굉장히 쌀 때고 네. 그러면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 알겠습니다. 희망을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는 형태로 저는 하겠습니다. 의외로 그게
쉽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원전 아니고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원전이 위험하다는 건 다 아는데 네네. 근데 만약에 위험하지만 쓰는 이유가 그래도 싸게 또 다량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점, 그 점인 것 같고 또 원전 마피아들, 핵 마피아들이 우리 지금 만약에 저 원전을 문 닫으면은 핵발전소를 없애면은 에너지 감당 못한다. 우리 저 밤에 불 끄고 살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를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네. 발전소 다 합쳐가지고 재생에너지까지 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이런 게 한 120기 정도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120기. 네. 120기의 전기를 이제 한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한 그 중에 100개 이상은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한 그 중에 60개, 70개만 돌려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120개 중에서 60개하고 70개 정도만 돌려도 되게 그만큼 전기가 발전소가 남아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을 일부 닫으려면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닫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 비용을 제대로 안 내고 있거든요. 네. 비용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원전하고 석탄 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그 비용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전기요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싼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비용을 안 내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뒤로 다 넘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준위액 폐기물은 한 80조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얼마만 적립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부채로 뒤로 넘기고 있어요. 어. 그거 애들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후세대. 지금 그게 뭐 싼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발전소가 충분히 남아돌고 있고 지금도 그 중에 몇 개라도 문을 닫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닫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월성 1호기 지금 다시 재가동하자는 게 미래통합당의 아니 그 저기 오래돼가지고 문 닫은 발전소를 다시 그러니까 돌리자. 근데 걔가 2022년이면 끝날 건데 지금 돌려가지고 돈을 또 얼마나 먹으려고. 네. 왜냐면 이 월성 1호기가 숙련 연장 결정해놓고 10년 동안 매년 1,000억씩 적자였어요. 하하. 10년 동안 1조가 적자야, 1조가. 그런 걸 또 돌려서 어떡하겠다고. 글쎄 근데 말이에요. 걔가 얼마냐면 0.6 그러니까 기가와트는 이제 설비 용량 단위인데 0.6 기가와트예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양광이 얼마가 들어섰냐? 3.2 기가와트가 들었어요. 한 해 동안. 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원전은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두 개 쌍둥이로 해도 10년이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태양광은 작년에 1년 동안에 3.2 기가와트가 늘었어요. 왜? 개미들의 힘이죠. 한 군데에 많이 짓지 않아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개미들이 다 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예. 굳이 월성 원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위험한 걸 왜 돌립니까? 가장 안전하고 네. 효율적인 길이 있는데 굳이 저쪽으로 가라고. 우리의 이 공동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세력들. 국회 가셔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세요, 정말. 예. 네, 정말 잘 모르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저렇게 상대방의 선의를 너무 믿으셔서 문제다. 이거 문제라면 문제야 이거. 네, 그러다가 제가 국회에서 욕하면은 네, 박수 쳐주실 거죠? 이거 그럼요. 네. 우리 저 양이원영 후보님 만약 국회 가시면은 이게 누가 이제 핵 마피아들이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욕을 한 5,000가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변놈으로 한 20가지 엄선해가지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서 틀을게요. 예, 예. 네. 자, 권지웅 후보님. 네네. 이 사실 주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부동산에 대한 철학, 관념 이게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팔자 고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불패신화라는 너무해. 거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먹고 산 사람들도 많고 또 네. 요즘 뭐 강남 가보면 알겠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하겠다 그렇죠. 또 이렇게 지금 나오고 네.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들과 싸워서 무엇을 이룰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곳은 그러니까 집을 사든 사지 않든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예요. 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집을 사게 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으로 지난 한 4, 50년을 지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 35년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단 1%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집을 주겠다고 매년 막 80만 호씩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그 그러게. 주택이 과연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럼? 그리고 그게 이제 한 해 정도가 아니라 지난 35년간 어디로 갔을까? 아하. 그럼 그것은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 증가하는 방식으로 갔던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갔을지 몰라도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잃었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1%도 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전략이 네.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은 이제 집을 다 팔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고 네. 근데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모멸받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쫓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년마다 이사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세상에. 정말. 그 이제까지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어왔고 했지만 근데 그것을 긍정했던 건 단순히 그 돈 번 사람들이 나도 벌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집을 사서 주거권을 이룩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크게 동의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동의가 깨지고 야 집을 안 사도 그러니까. 산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네. 예를 들면 비싼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회가 아니라 집을 비싸게 안 사도 되는 사회를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되면 이제 저는 좀 게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좀 거칠 감히 말하면 시대 정신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에너지 위기나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든든하네요. 네. 자, 그래요.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 지지층분들, 또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후보님부터 하실까요? 아, 네. 예.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출마했는데요. 더불어시민당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저 정치로 지역구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아, 네. 근데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면면히 보시고, 그리고 내일 투표를 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4월 15일인 다음 수요일 날 투표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투표로 저는 좀 다른 국회를 만들어 보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이원영 후보님. 우리 옆에 권지웅 씨가 이 후보가 국회로 가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22번까지 되면 네, 22번이 아니라 좀 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네? 녹색의 가치, 이 녹색만 가지고 지역구 당선 안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녹색 소수의 하지만 다수를 지향하는 이런 가치들을 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정말 비례대표의 정신을 살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걸 앞번호로 배치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11번 이후로 그냥 쫙 밀려버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미안함이 저는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지지율은 그렇게 높은데 왜 이 정부 여당의 비례대표 당이라고 말하는 이 지지율이 그만큼 안 될까? 네. 그만큼 되면은 권지웅 후보님이 네. 국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그러니까 뭐 전 지지율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난 그쵸. 언제부터죠? 맞습니다. 수요일? 네. 그 아니다, 정도부터. 화요일부터 네. 화요일부터 반등을 했는데 그 속도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권지웅 후보 같은 이런 정말 이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네. 막말 정치, 가짜뉴스 정치, 반대를 위한 정치 그런 정치들이 이제 종식이 되고 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가 음. 정권 말기에 더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 그렇죠. 개혁 아시는. 정책이 더 진전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누가 해주시겠어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좀 저희 5번입니다. 좀 해주셔야지 예. 제 미안한 마음도 좀 네. 그러고 이 청년도 국회에 예. 좀 들어갈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귀한 얘기 또 귀한 견해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총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아니 뭐 이미 시작이 됐죠. 네. 예. 오늘 끝났고 오늘 아주 경이적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몇 퍼센트 맞아요. 나왔어요? 11%가 넘은 걸로 네. 나왔죠. 11%. 그래요. 12%. 뭐 대선이 11%가 나왔고요. 네. 지난 총선에 비하면 곱하기 2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민심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전인 네. 수격으로 보셔도 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진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 단계 앞선, 그러니까 진보가 뭐 진영 논리로 진보가 아니라 네. 역사를 한 단계 끌고 나가는 게 전 국민들인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인 것 같아요. 예, 예. 지난 2016년 총선도 그랬고 네.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고 음. 이번 총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예,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게 아닐까. 네. 저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불안을 스스로를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불안한 누군가를 다시 이렇게 봉쇄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예. 근데 이것을 연대로 풀어내려는 어떤 노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온다고 하는 거 일정 정도 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가능한 거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이것을 이제 연대로 풀어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뭔가 좀 듭니다. 간절히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죠. 네, 그 그러실 간절함이 저는 분명히 우리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늘 네. 그 뜨거운 투표 일기를 보여주신 국민들, 국민들이 우리한테 투표를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예. 그런 그래도 네, 좀 기대를 많이 도와주시지 하면서, 않았을까. 네, 네, 네. 솔직히 또 저기 저 당을 찍어주실 것 같진 않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네. 아주 그냥 네. 몽망진창인 당을 찍으셨을 것 같진 않다는 또 믿음도 갖게 만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이원영 후보님 기후환경 문제 전문가시고요. 또 청년 주거 문제 전문가인 권지웅 후보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기호 몇 번이요? 5번. 5번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